한림이 이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통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국 경제에는 1년에 4번 이상은 망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건재한 현실, 어떻게 볼 것인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인지 수치로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사태와 연계한 중국 고리파 전략 카드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선용 이벤트로 보는 해석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시아 유일의 G7국 위상주의를 누렸던 아베 정권이 이 변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난해 아베 정권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 갈등 국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일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의 왜곡 보도로 국제기구의 통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1년에 서너 번은 망했어야 할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아직 온전한 상황입니다. OECD 통계와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OECD 한국 최저임금 큰 폭 인상, 고용 성장의 부담. OECD의 또 다른 경고, 한국 실업난 2020년까지 지속. OECD 한국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담, 공식 인정, 속도 조절 권고.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접하는 익숙한 보도죠. 그런데 조중동의 보도에 흠집이 생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온 OECD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계는 안 좋은 뉴스이지만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OECD 경제 전망에서 한국 부분을 보면 올해 2018년은 2.7%, 2019년은 2.8%, 2020년은 2.9%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주 괜찮은 성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에 대해 큰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OECD 사무총장은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전망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팩트 왜곡과 함께 한국 언론의 또 다른 모습은 정파성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사실을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보도를 하는 행태도 있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관한 기사에서 위의 기사, 이 기사는 2014년도 박근혜 정부 시기의 기사입니다. 동북아 통합전력망 연결되면 한 최대수에. 그런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탈원전의 급기야,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 추진, 에너지 속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기사를 보도하고 있죠.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의 보도 형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보도가 이어지는 원인은 국민들이 OECD 등의 해외기관 통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앞서 사례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 수치가 모두 떨어지는데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비교 수치 없이 한국 경제 하락 수치만 부각하거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은 국가부채 40% 위기 괴담을 유포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 수치를 단순 비교 또는 현재 사용하지 않은 통계 수치로 산출한 수법을 쓰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새로운 거짓말로 덮어씌우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내 언론의 팩트 왜곡 보도에 의한 정보 혼란 상황을 고려해서 본 영상에서는 핵심 통계 정보는 출처 이미지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왜곡 보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G7의 정식 명칭은 서방 7개국 정상회담입니다. 회원국은 북미 2개 나라, 유럽 4개 나라, 그리고 오랫동안 G2G를 유지했던 일본이 포함됩니다. 역사를 잠깐 보면요, 1973년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5개 나라 재무장관 회의로 시작을 했는데요. 2차 오일 쇼크 시기에 비로소 정상회의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도 이탈리아, 76년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비로소 G7국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 러시아가 합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보복 조치가 들어가면서 다시 빠지게 됐고요. 이후 2005년도에 13개국가 참여하는 정상체 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 4년 후에는 20개 국가로 이제 구성되는, 이때 이제 한국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7개 나라로 시작을 해서 13개 나라, 이어서 20개 나라로 확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긍정적인 측면만 보면요, 신흥 강국이 나오면서 정상회의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이면에서 볼 때는 과거에는 미국이 6개 나라만 통제를 하면 미국의 경제정책,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었는데, 신흥 강국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점점 조율 통제하려는 국가 단위를 확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전적 의미에 분류하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도상에서 7개 나라를 찾아보면요, 북미에서는 GDP 1위인 미국, 그리고 캐나다,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여기까지는 모두 20세기 식민 착취를 주도했던 백인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쪽 끝 현재 GDP 3위 일본 역시 제국주의 쟁탈전에 합류했던 국가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20세기까지는 7개 나라가 세계 경제, 정치, 군사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세기 들어서 2005년도부터는 이 지형 구조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전히 미국 패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에는 분명한 변화 지점이 있다. 이것도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G7 구성국에 GDP 넘버 2와 5에 해당되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봐도 G7은 경제 문제만을 위해서 구성된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G7은 경제 문제를 출발했지만 사실상 정치, 군사, 외교 분야로 축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구성된 G20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이해 관철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경제중심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21세기 들어서 신흥국들이 부상하게 되자 G20이 구성됐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지도상에서 확인해보면 11위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7개국인 2위 중국, 5위 인도, 10위 한국, 14위 호주, 16위 인도네시아, 18위 사우디아라비아, 19위 터키, 이렇게 포함됩니다. 중남미 3개국은 8위 브라질, 15위 멕시코, 29위 아르헨티나, 끝으로 아프리카를 배려해 37위에 해당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됩니다. G20 역시 현재 GDP 기준으로만 보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29위 아르헨티나,
37위 남아공이 포함된 반면에 10위 스페인, 17위 네덜란드 등이 빠져 있습니다. 대륙과 남배, 그리고 인구, 자원 등 잠재력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 볼 수 있겠는데요. 대신 스페인은 연구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G7, G20의 개요는 살펴봤기 때문에요. 더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구보다 앞선 1961년도에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OECD가 있죠. 이 출발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의 유럽 부흥계획 일환으로 설립된 OEEC가 모태인데요. 이후 유럽 공산권, 아시아, 중남미 등은 확대되어 현재 회원국은 아프리카 대륙이 포함되지 않은 3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OECD가 중요한 이유는 언론이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를 공격할 때 OECD 통계를 왜곡 보도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예의 없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서 상황이 가장 좋은 그룹에 속한 자국인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태도이죠.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정부의 모범적인 대응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국내 언론과 일본 언론의 보도에 속아 넘어갔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내 언론이 인용했던 OECD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연 어떤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4개국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지도에서 보듯이 4개 나라는 중국의 사방을 감싸고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인도는 현재도 중국과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과 이미 협력관계에 있지만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했던 나라죠.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해양봉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셈법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네 나라의 GDP 순위를 보면 군사 외교 분야와 함께 경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초청한 러시아를 제외하더라도 인도의 GDP는 2018년도 7위에서 올해는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고 12위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적 측면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에 리더 국가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영미 계열 국가인 14위의 호주 역시 천연자원의 부국으로 네 나라의 경제력만으로 봐도 G7 옵저버 자격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네 나라 초청은 미 대선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걸로 판단됩니다. 앞서 G20을 구성할 때 그 나라의 잠재력을 함께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20년 후, 40년 후의 세계 경제 지형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GDP의 분기별 변화 추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분기별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요. 채무의 적정성 여부 같은 경우는 절대 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국가 채무 비율이 중요한데 역시 이것도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교차 분석을 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이것 역시 무시를 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OECD가 6월 10일 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국경 폐쇄 등 셧다운 기간 동안 GDP는 20% 이상 감소하고 실업률은 급증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6% 감소해서 2016년도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추가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7.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심각한 유럽은 코로나가 추가 발생하면 11.5% 감소하고 미국은 8%, 일본 역시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특출한 국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2차 발생 시에도 2.5%만 감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유연한 봉쇄 조치와 선별 격리정책 등의 성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 보도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고서를 중심으로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추가 확산이 없을 경우 금년 GDP는 1.2% 감소하고 내년도 GDP는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선방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은 2위, 인도네시아 3위, 인도 8위, 일본 9위, 미국 18위 순인데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최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체로 아시아 신흥국은 선방, 유럽 주요국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요국만을 추출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해 4분기와 금년도 2분기의 GDP를 단순 비교한 값으로 정부의 코로나 정책 등을 반영한 2020년 GDP 예측 추이와 상위권 순위의 차이가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은 1위이고 2위였던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밀려났고 8위로 일본보다 앞섰던 인도는 18위였던 미국보다도 후수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결국 두 개의 그래프가 담고 있는 의미는 코로나 국면에서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인도에 비해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서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돼 2020년 전체 전망치는 더 부진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통계 자료는 가독성과 전략 가치를 고려해서 15개국 그리고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을 기본으로 항목에 따라 5개국 내외로 추출하여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G20 회원국 중 GDP 예측 기준 2060년도 상위 15개 국가를 기준으로 했고 OECD 데이터 인용은 최신 데이터를 기본으로 했는데 코로나 1차 확산 기준 전망치와 추가 확산 전망치 추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1차 확산 기준값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항목에 따라 데이터 집계가 되지 않은 국가는 제외했습니다. OECD 20개국 중에서 2060년 전망치 기준 상위 15개 나라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나라는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수지의 적자, 흑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대외거래 건전성을 대표한 지표인 2020년 2분기 경상수지 흑자를 보겠습니다. 적자국 중에서 영국이 가장 낮고요. 흑자국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을 했고 한국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GDP 최고에 이어 경상수지도 최상위 그룹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분기 역시 국가별 순위 추세는 변동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2.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의 2020년 2분기와 2021년도 4분기 예측값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전체 추세를 보면 금년도 적자국은 내년도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봤고요.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은 0%로 변화가 없습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3.8%에서 0.5% 더 감소한 마이너스 4.3%이고요. 미국은 0.3% 감소한 마이너스 2.4%. 반면 흑자국 중에서 한국과 독일은 더 상승했고요.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의 수치를 보면 2.1%에서 0.7% 상승한 2.8%로 예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20년 후, 40년 후의 세계 경제 지형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그래프는 OECD에서 2014년도에 발행한 GDP 장기전망 자료로 추간 연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큰 흐름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소개하겠지만 1위부터 3위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이고 2014년도 당시 예측할 때 한국은 13위로 예측을 했습니다. 2060년도를. 그러나 2014년도에 제출된 보고서로 각국의 코로나 대응력, 최근 3년간의 변동 추세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예측치보다 더 상위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기본 계획 보고서에서
2025년, 2040년, 2060년만을 추출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2060년도에 중국은 62조 5,900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어 인도는 격차가 크지 않은 56조 3,408천억 달러, 3위로 밀려난 미국은 38조 9,704천억 달러.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4위를 했는데요. 13조 6,204천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돋보이는 터키는 7조 8,600억 달러, 한국은 현재보다 약 2배가 늘어난 4조 102천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세계의 리더그룹 변화 과정을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 앞서 봤던 그래프를 국가를 세로 축에 두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OECD는 2020년 GDP 순위를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인도가 5위라고 전망을 했고 인도네시아는 16위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2위인 중국이 1위가 되고 5위인 인도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3위로 부상을 하죠. 2040년이 되면 미국은 2위 자리마저 인도에 넘겨주고 그로부터 20년이 더 경과하면 인도네시아가 4위, 5, 6위는 일본과 터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일본의 예측값은 조작된 경제지표가 반영되고 있어 신뢰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잠재 역량이라는 단어를 2번 정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장기전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된다면 인구수, 천연자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미래 세계 중심축이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해보기 위해 권역을 여러 단위로 묶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정도 격차만 보겠습니다. 아시아 7개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일본, 호주와 미국과 서방 7개국을 비교해보면 아시아 7개국의 규모가 2배 이상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60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의 합이 미국, 서방 7개 나라와 거의 규모가 같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의 주요국을 합치면 훨씬 상회한다는 점인데요. 한중일의 규모 역시 미, 서방 7개 나라를 초월하고 지난 200년 동안 세계사를 주동했던 유럽 19개국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유상히 출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후인 2040년 전후부터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육상 실크로드가 활성화되어 17세기 이전의 무역 중심지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지난 300년의 세계 질서가 미래 세계에서는 다시 재편,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일전, 한국,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트레이딩 에코노믹스에 게재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인데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추세는 최근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 자료입니다. 일본은 다른 국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24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요. 영국은 80%선, 우리나라는 40%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1일자로 발표한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보고서는 G20의 2020년도 평균 부채 비율이 99.3%에서 104%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 말까지 약 1경 6천억 원의 공공부채를 추가로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축통화국가 한국을 포함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나라는 추가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우리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공적 예산 지출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부채에 이어 2018년도 기준 정부 적자 추세를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6.6%, 일본은 마이너스 2.8%, 유로 17나라는 마이너스 0.6%로 적자인 반면 한국은
283% 흑자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너무 다르죠. 당혹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자료는 더 놀라운 통계인데요. 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제 최저임금 추세를 보면 미국은 약 16,000달러에서 출발해 15,000달러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15,600달러에 출발해서 2017년도에 16,800달러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통계는 누락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의 자료를 추적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 0.2%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15,000달러에서 2018년도에는 19,900달러로 영국과의 격차도 거의 없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6년도 이후에는 정체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미제스 연구소는 공개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병들어 경제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다. 그 대신 통계가 창의적으로 해석되고 조작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의 수치 부양,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피폭 사망자 1명도 없었다고 발표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검사 자체 수를 줄여서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마저도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1인당 GDP, 즉 구매력 평가 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 7년간 26.81%, 연평균 3.83%가 성장한 반면 일본은 7년간 8.92%, 연평균 1.27%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 3배 이상 높이 증가했고요. 2019년도 격차는 940달러.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일본 인구가 약 1억 2,500만 명이기 때문에 약 5,2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한국보다 GDP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GDP를 2인당으로 나누고 환율, 물가 요인 등을 종합한 화폐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살기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종종 어떻게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중국 GDP가 많다고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주장과 같이 이것을 비교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5년의 추세율을 적용하면 2024년도에는 격차가 더 커져서 하나로 1인당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앞서 국내 언론과 서방권 언론의 보도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 시선,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봤습니다. 이런 발언을 국내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다면 아마 언론에서 거의 매장됐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로저스 발언에 대한 부정적 기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과의 우호관계 차원에서 립서비를 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죠. 다음 화면을 통해서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의 국가 신용등급 분류 결과인데요. 이 내용들은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고 정치 상황, 안보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한 평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용 정도에 따라 등급은 1위부터 21위까지 혹은 22위까지 나누고 10위까지는 투자 적격 국가, 그 중에서도 4위 이상만 우수한 국가로 분류를 하는데 앞서 설정한 경제 인구 15개 대국 중 한국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는 달러를 자의적으로 찍어대는 기축통화국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 캐나다, 호주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호주는 엄청난 국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금수저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15개 나라 중
정보기술의 바탕을 둔 우수 등급에 속한 나라는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4개국이 전부고요. 한국보다 2단계 아래인 중상급 그룹에 5위인 중국, 일본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수치가 북한과의 군사 정치적 불안 요인이 포함된 평가이기도 하고 국내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년도에 아베 정권이 전격 단행한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통계자를 보면요, 70년도 후반에 이미 급락을 했습니다. 92년도, 91년도 연평균 성장을 보면 0.6%죠. 이미 저성장을 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0.1% 중지 상태라는 겁니다. 93년부터는 적자적인 구조화가 되었고 제조업 경쟁력도 급락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지표와 대규모 주가 조작, 정치, 사회 시스템 붕괴 등 사실상 정상화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일본은 인구 감소, 구조적인 무역 적자 상태로 진입해서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 화폐를 대량으로 찍은 아베노믹스를 시도를 했죠. 그러나 역시 실패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역 흑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극우 세력은 6.25 전쟁으로 경제 재건을 이루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 그리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서 한국 경제를 파괴하고 일본 경제를 부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력 공격 사태법 법제화, 자위대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배경 속에서 지난해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내부의 시스템이 붕괴한 상황을 외부의 적을 통해서 은폐하고 비정상적인 군사도발을 통해서 내부 경제를 부흥하겠다. 이것이 아베와 극우 세력의 전략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GDP 대비 군사력 지출 비용 및 국방비 지출 예산 관련 그래프입니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용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가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력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세계 5위입니다. 국방 예산을 보면 440억 달러인 우리보다 40억 불 많은 490억 불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초 중앙일보가 보도한 국방비 문정부들의 10조 껑충 6년 뒤엔 일 방임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면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근 3년 사이 국방 예산이 연 10조 원씩 증가하면서 GDP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둔화투세로 한국의 최근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 6%에 한참 미치지 못한 1.3% 수준에 불과해 1인당 GDP 역전에 이어 이 추세라면 2025년 직후에는 국방비도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방비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방부 분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여전히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가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